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저희 이제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 질의응답 기술, 그리고 이제 산업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11월 달에 한국어 언어 처리 관련한 거는 이제 오픈 API로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 임준호 박사님께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이제 이론적인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어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처리, 음성인식, 이렇게 응용과 관련해서 특정 도메인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엑소브레인은 이제 자연어를 이제 처리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자연어 처리에 이론을 수립한 분이 이제 MIT 대학에서 이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불렸던 이제 촘스키 교수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언어를, 이제 특히 모국어는 사람은 이제 자동으로 습득할 수 있는 언어 습득 장치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어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만 모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언어에 관련 능력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언어에 대한 능력, 학습 능력,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 능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언어 능력 중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전된 발현된 적이 없는 특별한 단어하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 때문에 지금 언어 처리 하시는 분들, 챗봇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은 대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전혀 안 보던 문장으로 질문을 해놓으니까 이거 왜 답변을 못하냐고, 당연히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어를 생성하는 능력인데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언어는 크게 이제 말, 음성이죠. 음성과 글로 나눠지는데, 음성에 대한 거는 이제 듣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문제, 텍스트를 대화로 해주는 이제 합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은 눈을 통해서 저희가 읽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는 부분을 이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자연어 이해라고 그러고, 쓰는 부분은 이제 Natural Language Generation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챗봇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 처리 부분은 실제 이제 글에 관련된 언어 이해부터 언어 생성까지 이제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저희 엑소브레인은 이 중에서 이제 글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 이제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글로 축적된 텍스트 빅데이터에서 이제 정답을, 지식을 끌어내는 부분이 저희의 언어 생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이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공지능은 이제 분야별로 각계격파를 하고 있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이제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음성 인식도 잘 되고, 이미지에서 객체 인식도 잘 되고, 번역까지도 잘 되는데, AI 분야가 이제 챗봇에서처럼 이제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이제 말이 많죠.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론적인 방법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에 이제 이론적인 더 진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머에 대해서는 기계가 언어학자 수준으로 잘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의미로 들어가면은, 의미로부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사진에서는 이 컵이 형태는 다르지만 컵은 컵이에요. 그런데 언어 처리로 들어가면은 눈이라는 저 단어가 주변 단어의 조합에 따라서 사람의 신체도 될 수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지만은 기계는 이제 애매성이 굉장히 많은 태스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맥이에요. 예시로 들면 근은이라는 이 지시 대명사가 문맥을 읽으면서 이제 초등학생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기계는 저기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화 처리에서의 전에 문장에서의 언급된 거를 다음 문장에서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초등학생 딸내미한테 이제 말 안 듣는 딸내미한테 아빠는 어제 미국 출장 갔어. 그럼 아빠는 오늘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을까? 물어보면 바보야. 그 출장 갔는데 어떻게 밥 먹어? 이렇게 답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저런 의미를 파악해서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소브레인은 이제 내 몸 밖에서 나의 지식 노동을 도와주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보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기계가 이제 정답을 제공하는 기술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에 근접한 기술이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은 키워드,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 두세 개를 주고 제가 정답을 찾을 때까지 10페이지, 20페이지 보면서 원하는 문서를 찾는 게 현재의 정보 검색 수준인데 저희는 이제 사람이 질문으로 표현을 하고 그 질문에서 답을 빠르게 제시를 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 부분 위에 상위 두 개의 박스가 저희가 지금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하고 있는 분야이고 저희 애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특허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엑소브레인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쪽에서는 주로 이제 챗봇을 금융 민원 분야에 지금 산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가 2단계이고 그 이후에 3단계로 과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거에서 이제 전문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오픈 API가 활성이 잘 되면 여기저기서 쓰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스마트 패드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은 API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소 브레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핵심 연구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기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 빅데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정보 추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추출된 지식을 DB화 축적을 시켜놓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은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축적된 지식에서 이제 답을 상정하는 질의응답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엑소브레인 과제는 이제 총괄 과제, 1세부 과제가 이제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세부 과제는 이제 기업체 주관으로 지식 베이스,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게 창고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도 잘 정리된 지식 베이스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이블이라고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포멀 날리지 베이스는 엔티티, 프로퍼티, 인스턴스, 값이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트리플이라고 보는데 텍스트에서 문장에서 이런 트리플에 관련된 정보를 추측해서 지식으로 쌓아놓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애드리에서 추출하는 정보의 형태는 그냥 텍스트에서 언어 분석된 그 결과를 그 자체로 저장을 해서 텍스트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부 과제라고 해서 대학 참여 기관들은 이제 선행 원천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과제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6년까지 1단계 때는 저희가 했었던 거는 이제 언어 처리, 질의응답, 그리고 지식 축적에 관련된 이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1단계 때 저희가 삼았던 분야는 이제 백과사전 분야였어요.
백과사전 분야를 정했던 거는 백과사전에는 이제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지리 많은 분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언어 처리를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고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식 분야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장학 퀴즈에 대결을 해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3월에 저희가 알파고가 있었죠. 대결. 이세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원, 이제 개인회생 파산법원 그 판사님들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이제 파산법 관련해서 뭐 인공지능을 적용해 보자고 공부하고 계시고, 뭐 경찰의 치안정책연구소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조서 같은 거를 이제 자동으로 분류하는 쪽도 하고 있고, 업계 쪽에서는 주로 이제 챗봇 쪽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2단계 때는 이제 일반 분야의 공부를 시켰으면 저희는 이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이제 전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이가 지금 전공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이제 법률. 그래서 법령이 국내에는 한 1,4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조례까지 하면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과 이제 법률 분야, 대법원과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이제 특허는 이제 특허청이 있죠. 그래서 특허 검색을 이제 똑똑하게 하는 쪽을 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이제 챗봇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단계 때는 이제 영어로 언어를 확장해서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는 1단계 때는 이제 문법 분석 관련된 언어 처리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2단계 때는 이제 문법 분석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의미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도메인은 이제 백과사전의 일반 상식 분야에서 법률 특허 등, 그리고 이제 금융상담 같은 전문 분야. 그리고 답변은 저희가 장학 퀴즈 나간 문제 보면은 단답형이에요. 단답형하고 이제 서술형 주관식 문제죠. 있는데 사람도 서술형 주관식이 더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제 풀어 써서 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답변을 지금 추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서 먼저 한국어 분석 기술 관련된 연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은 이제 언어학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100여 년 정도 됐는데, 사람은 이제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언어학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기계에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는 달리 문법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법을 분석한 다음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의미를 이제 판별하는 기술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나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지금 챗봇은 이제 구어체를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문어체, 문장의 경계가 마침표로 있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잘 쓰여진 문장으로 하고 있는데, 챗봇은 이제 비문이 많은 분야라 더 어려울 거예요. 이런 기술이 적용되기에. 그 다음에 이제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 처리가 들어가는데, 저 부분은 더 위로 갈수록 난이도가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제 문법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제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휘의 품사, 그 다음에 문장의 문법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 요 순서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구글의 신텍스 넷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구글이 이제 구문 분석이라고 해서 요 기술은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을 이게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이제 구글이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신텍스 넷을 2016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리서치 블로그에서 언어학자의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성능은 이제 96에서 97 정도 되는데, 이제 구글의 신텍스넷은 이제 94%고,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이제 파서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구글에서 신텍스넷을 찾아보면은 상위 10페이지 이내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구글의 신텍스넷은 가장 정확한 파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써놨어요. 요거는 왜 그런 이제 의견이 나왔는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어렵다고 이제 유엔에서 이제 외교관들 상대로 이렇게 이제 조사 분석을 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AI 100년 대계라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 AI 100에서 2017년도에 AI 인덱스라는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는 이제 AIindex.org에 가보시면은 이제 여러 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수준을 사람 수지 대비해서 이제 도표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문법 분석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16년도에 신텍스 넷을 발표를 했고, 17년도에 이제 슬링이라고 해서 의미 분석하는 기술을 내놨는데, 아직은 이제 초기 연구 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시작되는 기술이 형태소 분석인데, 형태소는 이제 뜻은 의미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하늘, 학교, 한국 같은 거는 이제 품사가 명사이고, 이렇게 해서 문장에서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를 분절을 시키고, 그 분절된 형태소에다가 품사가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45개의 품사로 분류하는 문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명 인식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명사가 고유명사가 있죠. 고유명사는 이름을 갖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갖는 명사도 인명도 있고 지명도 있고 기관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PLO라고 해서 Person, Location,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가진 명사가 주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가진 명사를 이제 인식을 해내는 기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46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계를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요. 주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영화명 같은 경우가 어려운데, 이제 나는 내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요게 이제 문장이 아니라 영화 제목의 개체명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경계 인식의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언어 처리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워드 임베딩으로 해서 어휘의 거리 관계를 많이 산정을 하는데, 이제 동음 이해 관계. 이제 배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배 있고 01, 02, 03. 이게 이제 어깨 번호라고 하는데, 이제 소리는 같지만 이제 뜻이 다른 단어. 그리고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 그래서 동음이어, 다이어를 이제 구분을 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문 분석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를 분석을 해내는 기술이고, 이제 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정보 추출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역이라는 기술은 이제 사람은 이제 육하 원칙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요거를 이제 기계가 정규화시켜서 문장에서 이제 판별을 해내도록 하는 기술인데, 이 정규화의 기준은 이제 수로예요. 이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사의 주어가 뭐고, 이제 목적어가 뭐고, 그 동사와 관련된 시간 정보는 뭐고, 장소 정보가 뭔지를 이제 기계가 정규화를 시켜내는 기술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의미가 사람이 인지하는 의미의 기준이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제 슬링을 이제 작년에 출시를 했었는데, 아주 고도화된 기술은 수준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언어 처리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형태소 분석을 하고 개체명 인식, 의미 분석, 구문 분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역 인식까지 해서 상호 참조, 생략어 복원을 하는데 이제 상호 참조는 문장의 지시 대명사류를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들은이 이제 전 문장에서 이제 소피스트라는 것을 판별해 내는데 사람은 자연스럽지만 기계는 여기부터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이 지시 대명사의 타겟이 현재 문장에도 있을 수도 있고 앞 문장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앞 문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식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생략이 돼도 판별을 하는데 문서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 지시 대명사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략어, 수어의 두 번째 문장에 가르쳤다의 수어는 사람은 자연스러운데 저것도 어려워요. 여기부터 기술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 분야에서는 최근에 형태소 분석 결과를 입력으로 주로 인풋 레프리젠테이션으로 넣어주죠. 그러다가 이제 질의응답 기술,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hen션 질의응답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형태소 분석만 인풋으로 넣더니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개체명, 구문 분석 이런 이제 언어 분석 결과의 자질도 또 넣어서 성능 향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도 이제 엔드 투 엔드 최소의 언어 분석 결과를 활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언어 분석 결과를 더 넣어서 이제 성능 향상을 시키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저희 임준호 박사님이 이 기술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법 분석까지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글로벌 수준에 맞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다양한 기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이제 IBM사의 왓슨을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작년 9월에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자체 평가 결과이긴 합니다만 저희 엑소브레인 쪽이 우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작년부터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문법 분석은 되니까 이걸 많은 분야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의미 분석 기술을 이제 집중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문어체, 이제 백과사전 위의 문어체, 뉴스 기사 이런 거는 잘 분석을 하는데 구어체는 이제 또 다른 장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어의 사용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우선 학습 데이터부터 많이 구축을 해야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안 되던 분야에서 엑소브레인을 써서 법률에서 이것도 되네, 특허에서 이런 것도 되네 하는 국내에서 이제 좀 괄목할 만한 레퍼런스 성공 사례를 내년까지는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오픈 API 서비스의 한국어 분석 기술은 올해 11월에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 주제인 질의응답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장학 퀴즈 때 풀었던 문제는 질문이 좀 길었어요. 그때 저게 이제 장학 퀴즈에 풀었던 실제 질문의 예제인데 50단어까지 들어있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스피커, 오늘자 기사에 보니까 AI 스피커는 이제 반값으로 떨어졌고 음원 서비스를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포탈이 삼고 있다라고도 하던데 AI 스피커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주로 저런 단문 짧은 질문이에요. 어떤 분은 영어 공부하려고도 쓴다는데 듣기 공부하려고도 쓴다는데 주로 이제 저런 짧은 질문은 또 어렵고 두 번째 질문도 어려워요. 다 같이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내는 이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저런 짧은 질문은
이제 지식 DB, 지식 베이스를 쌓아놓는 게 효율적이고요. 지식 베이스를 이제 쌓아놓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션, 저희가 아는 텍스트에서 실시간으로 답을 뽑아내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서술형 QA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QA는 이제 what 보시면은 정의, 기능, 특징, 종류, how 이제 절차나 방법, 그 다음부터 더 어려워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챗봇 분야에서 이런 질문을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거의 어려워요. 첫 번째는 요게 보면 가부형 질문이에요. 판단이 들어가는 그 경우죠.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고객이 원하는 거는 예, 아니요인데 기계가 FAQ DB를 아무리 쌓더라도 요거는 이제 안 되는, 명확하게 저 질문하고 매칭이 돼야 되고, 요걸 이제 기술적으로 풀려면은 이 질문은 조건이 2개짜리예요. 첫 번째는 아파트 한 채와 부부 공동명의 오피스텔 한 채, 요 2개의 조건을 가지고 논리 연산을 시켜줘야 정답이 산출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이제 이런 이제 디스크립티브 QA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쪽 분야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2016년에 스쿼드라는 질의응답 챌린지를 냈죠. 그래서 많이 활성화 지금 최근에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요. 그런데 이전에는 거의 좀 연구가 잘 안 됐어요. 1990년대에 많이 연구가 되다가 2000년대 중반까지 되다가 좀 단절이 됐다가 이제 다시 활랑을 붓고 있는데, 먼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하려면 이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질의응답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질문이 한 100만여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에서 10만여 개, 그 다음에 MS에서 또 10만여 개, MS 자회사에서 12만여 개를 만들면서 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기술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신문 기사에서는 AI가 사람의 독해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 수준은 단답형 문제이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문장 내에서 단답형 문제에 대한 정답을 산정하는 거를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는 이제 일정 부 사람 수준 정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스쿼드 질문의 질의응답 학습 데이터의 포맷이에요. 맨 먼저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키피디아 표제명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그래프는 이제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문에 해당하는 이제 퀘스천이 여기에 주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1시간에 9불 정도 알바를 주고 이 지문에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장과 질문의 어휘의 유사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에 대해서 답을 찾는 건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거는 이제 스쿼드 1.0 챌린지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0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좀 더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모품 문제, 기계가 어려운 문제 5만 문제를 추가를 했더니 한 60% 정도, 기계가 80%대에서 60%로 떨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답변을 추출할 수 있는 문장과 유사한 문장을 또 집어넣었더니 16개 딥러닝 모델이 평균 75에서 36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머신 리딩 컴프레hen션 딥러닝 기술이 이제 의미를 판별하지는 않고 질문에 들어있는 단어, 그다음에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의 공기 패턴 정보를 보고 who, what,
회가 뭔지를 이제 프리딕션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스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저희 추론 난이도로 보면 이제 어휘 매칭하고 어휘 번영 수준의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어휘 매칭에 예제 중에서 T로 된 부분이 이제 문장이고 저 문장에 사용된 어휘를 그대로 쓰면은 이제 저런 거는 이제 잘 풀어요. 현재 수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험을 출제할 때 이제 교사분들은 저렇게 내겠지만 고객은 그렇게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산소를 지각 지구 표면이라고도 부르고 어휘의 순서도 이제 바꿔서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챌린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이 잘 응답을 이제 못하는 케이스가 이런 기술적 난관이 이제 풀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워드 인베딩, 이제 패러프레이즈 인식 기술 같은 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문장에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텍스트가 문장이 2개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산소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주어를 이제 추론을 해내는 문제가 있어야 푸는 거고, 그 다음에야 질문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조건을 이제 분할을 시켜서 이 조건 단위로 and, or 연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이제 고객 응대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기술 수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도전하고 있는 게 이제 로직 베이스드 이제 컴포지셔널 QA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조건, 로직으로 분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분할된 조건에 맞는 정답 후보들을 만들고, 요거에 이제 and, or, not 연산을 통해서 정답을 이제 신뢰도를 이제 산정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 문제는 요 질의응답 문제 중에서 지금 이제 일부분을 풀고 있어요. 일부분을 풀고 있고, 이제 질문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분석을 한 다음에는 이제 단락, 정답이 들어있는 이제 지문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 베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죠. 지식 DB를. 그래서 출처를 이제 2개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정답 후보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 중에서 1등인 답을 추려내는 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에서 이제 질문 분석이 하는 거는 이제 저 질문을 보시면은 이제 2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이제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고 정답이, 그다음에 수도가 작은 베네치아라는 요 2가지 분절을 해내고, 요거를 이제 더메인은 지리이고 이것의 정답은 이제 속성에 대한 값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정답의 타입은 나라에 대한 질문이라는 걸 이렇게 판별을 해내는 과정이 이제 질문 분석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분석에서 추출된 정보를 활용해서 단락을 추출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단락을 추출해내면은 이제 정답의 후보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수십여 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체첸 공화국의 수도는이라는 거의 답은 1등이 이제 그로진이에요. 그런데 정답 후보로 MRC나 또는 이제 저희 통계적 산출 방법을 산출하면은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많이 나와요. 러시아 그로진이도 나오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정답 후보, 여기서는 이제 어휘 정답 유형은 수도이고 의미 정답 유형은 이제 컨트리, 나라라는 타입인데 요거에 대한 타입이 맞는지를 제약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가 해요. 그래서 타입이 안 맞는 거를 이제 빼내는 과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선별을 하죠. 타입이 맞는 것만.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가설을 세워요. 체첸 공화국의 수도는 이제 그로진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답이면은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문장이 이제 빅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신뢰도를 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로지니가 91%의 신뢰도를 갖고 정답일 확률이라는 것을 산정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단답형 서술형 나열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MRC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MRC 기술은 이제 질의응답 기술에서 정답 후보 생성하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기술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주어지잖아요.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 환경에서는 그 지문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정보 검색으로 지문을 찾으면 지문이 한 개가 아니라 뭐 수백 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수백 개에서 산정되는 정답 후보를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기술이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분석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야에서는 이제 최근에 정보 검색이 가장 큰 문제가 질문에 들어있는 키워드하고 다큐먼트에 들어있는 텀하고 미스매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스매칭을 이제 풀기 위해서 뉴럴 정보 검색이라고 해서 문장을 센텐스를 인베딩 시켜놓고 이 인베딩된 값으로 질문에 이제 지문을 찾는 이제 뉴럴 정보 검색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 기반하고 딥러닝 기반의 정답 후보를 산정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패러프레지 쪽을 인식하는 요 기술을 이제 고도화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질의응답 기술을 이제 언어 처리 기술을 이제 도메인별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일정 수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대하고 이제 법대하고, 제가 공대를 다니는데 법대 다니는 친구가 법률 관련 전문 용어를 말하면 저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해당 도메인에 맞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구글의 신텍스넷이 어떤 분이 이제 가장 정확한 파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제 언어 처리나 음성 인식이나 모든 이제 AI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학습시켜서 평가할 때 쓰는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한 90%까지 잘 나와요. 그런데 실제 시험을 쳐보면은 이게 이제 60점짜리도 나오고 70점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점수하고 학습 점수의 그 편차를 잘 줄여주는 이 튜닝 과정이 중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본 코어 프레임워크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률 특허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법률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특허 쪽에는 이제 유사 특허를 똑똑하게 찾아보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청의 심사관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유사한, 이제 청구항하고 유사한 이제 선행 특허를 찾는 일이죠. 요거를 이제 기계가 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답형, 서술형, 나열형 요런 예시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법령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장의 당적은 어떻게 되나요? 할 경우에 이런 이제 서술형 답을 제시를 할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의 이제 적용은 이제 요 기술의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의 적용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이제 법안을 만드는 게
제일로 큰 이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법안을 만들려면 입법 조사처라든지 이제 국회 도서관에 이제 조사 분석을 해야 돼요. 조사 분석의 내용은 이제 기존 법안, 내가 입법하고자 하는 법안과 관련된 이제 유사 내용이 기존 법안으로 이미 들어있느냐. 들어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또는 이제 모순되는 법안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개정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이제 유사 사례가 해외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 분야는 이제 한자 용어를 많이 써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정보 검색으로 해서 원하는 이제 정보를 끄집어내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쪽에서 저런 질문을 했을 때 기계가 답을 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정답과 오답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저희 이제 질의응답 기술을 이제 성능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는 이제 엑소브레인 관련된 이제 산업 활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터웍스 미디어라는 이제 온라인 뉴스 기사를 분석을 해서 이제 기사의 내용이 자동차면은 자동차 광고, 이제 냉장고 기사면은 냉장고 광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맥에 맞는 광고를 이제 출시를 하면 클릭률이 높아지는 그런 광고가 쓰는데 여기서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소브레인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2개 기업에서 AI 플랫폼을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다음에 오피스 솔루션 업체에서도 저희 엑소브레인 기술을 이제 적용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기술이죠. 클래시피케이션 기술에서 이제 타겟 맞춤 광고 하는데 지금 적용이 예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콜센터 또는 콜센터의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변환된 텍스트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는 것도 많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물을 이제 분류 카테고리로 해주는데 적용을 모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서를 분류하는 데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처리 기술 중에서 이제 개체명 인식 기술을 활용한 산업화 사례예요. 이제 개체명 인식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명,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이제 고유명사류의 타입을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를 할 때는 개인정보,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치환, 동그라미로 치환을 해서 공개를 해야 돼요. 이제 요거를 하는데 이제 개체명 인식 기술을 지금 이제 저희 기술이 좀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한 12월경에 현업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법원에는 이제 매년 이제 이런 문서가 한 50만 건 정도 축적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제일로 좋은 거는 법원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에러가 없어야 되니까 사람이 점수 검사를 해요. 기계가 1차 검사하고 사람이 점수 검사하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점수 검사한 걸 가지고 다시 학습 데이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정 학습 데이터를 쓴 이후에는 이제 기계 학습이 더 성능이 높아지고 요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거고, 요런 분야가 이제 요런 학습 데이터를 이제 현업에 적용해서 계속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에 이제 아주 좋은 활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안정책연구소에도 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제 아주 많아요. 요거는 이제 MS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관심이 이제 엄청 많은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제 여기부터 막히는 건데, 우선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수준에 대한은 아직 멀었는데 반대로 현재 기술 가지고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시로 들면 뭐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양품과 불량품을 이제 판별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기계가 한 30% 검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70%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딥러닝 기술을 써가지고 비율이 역전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미지 영상 처리 기술에서 이제 불량품을 판별하려는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이처럼 이제 태스크,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표, 그 다음에 성능 매트릭스를 잘 디파인 한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나 기업이나 또는 고객이 데이터가 많은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산출해 낼 수 있는 수량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를 하고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을 잘 고려를 해서 학습 데이터부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해서 이 시험 점수가 실험 점수하고 시험 점수의 편차를 가급적 줄여주는 상태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업에 적용시키고 그 적용시킨 이후에도 데이터로부터 성능을 개선시키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납품하면 전화 오면은 좀 고쳐주면 됐잖아요. 근데 AI 기술은 저거를 이제 반복하는 이제 엔지니어를 이제 기업에서 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자주 파견 가야 돼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SI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힘들어질 거라고 앞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